1979년 10월 26일 오후 1시 17분 서울 남산 중앙정보부 청사 3층. 복도는 조용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났고 직원들은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커피 냄새, 담배 연기, 서류 넘기는 소리.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다. 김재규는 혼자였다. 그는 문을 잠갔다. 커튼을 쳤다. 그리고 서랍 가장 깊은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흰 봉투. 두툼하지 않았다. 종이 두세 장 정도의 두께.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이름도 없고 수신인도 없었다. 단 하나, 날짜만 적혀 있었다. 1979년 10월 26일. 그는 봉투를 오래 바라봤다.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다시 서랍 안에 넣었다. 깊숙이, 다른 서류들 아래에 마치 누군가 찾더라도 쉽게 보이지 않도록 그날 저녁 7시 41분 그는 대통령을 쐈다. 봉투는 발견됐다. 사건 다음 날 수사관들이 청사를 뒤졌을 때, 서랍을 열었을 때, 봉투를 집어들었을 때, 하지만 누군가가 말했다. 열지 마십시오. 누가 그 말을 했는지는 기록에 없다. 다만 봉투는 열리지 않았다. 증거 봉투에 담겼다. 번호가 붙었다. 그리고 어딘가로 사라졌다. 47년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변했다. 독재가 끝났다. 민주주의가 왔다. 세대가 바뀌었다. 1979년을 직접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2026년 한 연구자가 국가기록권 분류 미완료 문서 더미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흰 봉투, 겉면에 날짜만 적힌 1979년 10월 26일. 테이프는 여전히 붙어 있었다. 봉투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채로 47년을 버텼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총성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총성은 누구나 안다. 교과서에 실려 있다.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다. 법정 기록도 있다. 하지만 봉투 안의 편지는 달랐다. 법정 진술이 아니었다. 변호를 위한 글이 아니었다. 역사객에 보내는 메시지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쓰인 글이었다. 누구를 위해서인지는 편지를 읽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다. 이 영상은 10개의 챕터로 구성된다. 각 챕터는 하나의 질문을 다룬다. 그 질문들은 단순하지 않다. 역사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판단은 당신의 몫이다. 봉투가 열렸다. 이제 시작된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서울이 보인다. 1979년의 서울. 남산 위에 청사가 있고 청와대가 있고 궁정동 안가가 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김재규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는 서랍을 닫았다. 재킷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그리고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그날 아침 그는 7시 50분에 출근했다. 평소보다 10분 일렀다. 비서는 놀라지 않았다. 부장은 종종 이른 아침에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걸 즐겼기 때문이다. 커피 한 잔, 신문 하나, 그리고 침묵. 하지만 그날 아침의 침묵은 달랐다. 비서 이정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부장님이 신문을 펼쳐 놓으셨는데 읽지 않으셨어요. 한 페이지도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보고 계셨어요. 창밖을. 창밖에는 남산이 보였다. 10월의 하늘은 맑았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산, 파란 하늘, 서울의 아침. 김재규는 그것을 오래 바라봤다. 마치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오전 9시 30분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다. 부산과 마산의 상황이었다. 시위는 사흘째 계속되고 있었다.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시민들이 합류했다. 경찰 병력만으로는 통제가 어렵다는 보고, 군 투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 김재규는 보고서를 읽었다. 2번 읽었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결제 도장을 찍지 않았다. 담당 과장이 물었다. 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재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조금 기다려. 그게 전부였다. 과장은 물러났다. 보고서는 책상 위에 그대로 남았다. 10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 오후 만찬 준비가 됐다는 확인 전화였다. 궁정동 안가. 저녁 6시 30분. 대통령 참석. 경호실장 차지철 참석.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비서가 전달했다. 김재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게 전부였다. 비서는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다. 평소라면 뭔가 물어봤을 것이다. 메뉴가 어떻게 되냐, 참석 인원이 몇 명이냐, 작은 것들을 챙기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냥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다. 오전 11시. 그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청사 뒤편 작은 정원. 그곳에 벤치가 하나 있었다. 가끔 그가 혼자 앉아 담배를 피우는 곳, 경호원들은 일정 거리를 유지했다. 그날도 그랬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10분, 15분, 20분. 경호원 박상범은 나중에 증언했다. 부장님이 하늘을 보셨어요. 한참을.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기도하시는 건지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매우 고요하셨습니다. 고요함. 그것이 핵심이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람은 흔들린다. 불안해하고 서성이고 말이 많아진다. 하지만 결정을 이미 내린 사람은 고요하다. 김재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이었다. 오후 1시 17분, 그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문을 잠갔다. 커튼을 쳤다. 서랍을 열었다. 봉투를 꺼냈다.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집어넣었다. 그 17분 동안 그는 무엇을 했는가? 편지를 읽었는가? 마지막으로 수정했는가? 아니면 그냥 앉아서 생각했는가?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안다. 그 봉투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열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총성이 울린 뒤 그는 체포됐다. 다시는 그 사무실로 돌아오지 못했다. 봉투는 서랍 안에서 기다렸다. 47년 동안. 두 사람이 같은 방에 있으면 공기가 달라졌다. 청와대 직원들은 모두 알았다.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경호실장 차지철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두 사람이 대통령의 좌우에 앉는 순간 테이블 위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다. 한쪽엔 차지철, 다른 쪽엔 김재규. 그 선을 넘으면 아무도 몰랐다. 무슨 일이 생길지. 차지철은 단순한 사람이었다. 좋게 말하면 충직하고, 나쁘게 말하면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게 세상은 명확했다. 대통령의 말은 곧 법이었다. 반대하는 자는 적이었다. 거리에 나온 시위대는 위협이었다. 위협은 제거해야 했다. 방법은 하나였다. 힘. 그는 군인이었다. 육군 소장 출신. 몸으로 이해하는 사람. 논리보다 명령을, 설득보다 복종을 믿었다. 박정희는 그런 차지철을 좋아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질문하지 않는 사람. 차지철은 내 그림자다. 박정희가 측근에게 했다는 말이다. 김재규는 달랐다. 그도 군인 출신이었다. 육군 소장. 하지만 그는 읽는 사람이었다.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정보를 다루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본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로 돌아가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안다. 그는 시위대를 봤을 때 위협을 보지 않았다. 신호를 봤다. 국민이 거리로 나온다는 것은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신호. 탱크로 밀어버린다고 사라지는 신호가 아니었다. 눌러봐야 더 크게 터진다. 그것은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차지철은 듣지 않았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박정희도 점점 차지철의 말에 기울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1979년 10월, 두 사람의 갈등은 정점에 달했다. 부산과 마산의 시위가 번지고 있었다. 학생들이 경찰서를 습격했다. 차량이 불탔다.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다. 차지철은 주저하지 않았다. 공수부대를 투입해야 합니다. 탱크도 필요하면 씁니다. 캄보디아처럼 200만 명을 죽여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200만 명. 숫자를 입 밖에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숫자가 사람이 아니라 수치처럼 들린다는 것. 김재규는 그 말을 들으며 차지철을 봤다. 오래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결정됐다고.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인물은 수십 년 뒤 말했다. 두 사람의 전쟁은 처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다. 1976년 차지철이 경호실장에 취임했을 때만 해도 관계는 표면적으로 정상이었다. 하지만 차지철은 빠르게 영역을 넓혀갔다. 경호만이 아니었다. 정보에 손을 댔다. 대통령과의 독대 횟수를 늘렸다. 중앙정보부가 독점하던 채널에 끼어들었다. 김재규는 처음엔 무시했다. 두 번째엔 경고했다. 세 번째엔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박정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갈등을 오히려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두 측근이 서로를 견제하게 두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방식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만들어낸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긴장이었다. 시한폭탄, 째깍째깍. 10월 26일 오전 마지막 회의. 부산 마산 시위 대응 방안 보고가 있었다. 차지철이 또 강경론을 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다. 투입 병력, 진압 방식, 구금 인원수. 김재규는 반박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아십니까? 국민을 총으로 쏜 정권. 그 이름을 우리 스스로 가져가려는 겁니까? 차지철은 비웃었다. 역사요? 지금 살아남는 게 먼저입니다. 부장님은 너무 감상적이십니다. 박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했다. 김재규는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3층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오후 1시 17분 봉투를 꺼냈다.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서랍에 도로 넣었다. 오늘 밤이면 더 이상 서랍이 필요 없을 테니까. 지도에 없는 곳이 있다. 서울 종로구 궁정동. 지금은 평범한 주택가처럼 보이는 그 골목 안쪽에 1970년대에는 담장 높은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다. 공식 명칭은 없었다. 내부에서는 그냥 안가라고 불렀다. 청와대 공식 일정에도 없었다. 경호 기록에도 최소한으로만 남겨졌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대통령이 가는 곳, 공식적으로는 가지 않는 곳. 1979년 10월 26일 저녁 6시 30분. 검은 차량 3대가 청와대를 나섰다. 사이렌 없이, 경광등 없이, 조용히. 궁정동까지는 차로 5분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5분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짧고 가장 무거운 이동이었다.
박정희가 먼저 들어갔다. 차지철이 뒤따랐다. 김재규가 마지막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안가의 내부는 작고 조용한 공간이었다. 거실이 식당을 겸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소주, 맥주, 간단한 안주, 그리고 2명의 여성. 공식 기록에는 가수라고 적혀 있다. 실제로 그들은 노래를 불렀다. 처음에는 분위기는 표면적으로 가벼웠다. 대통령은 술을 마셨다. 음악이 흘렀다. 차지철이 농담을 했다. 웃음소리가 났다. 하지만 김재규는 웃지 않았다. 그는 소주잔을 천천히 돌렸다. 테이블을 봤다. 대통령을 봤다. 차지철을 봤다. 그리고 다시 소주잔을 봤다. 가수 심수봉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처음부터 다른 눈빛이었어요. 웃고 계셨는데 웃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다른 곳을 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7시가 넘었다. 대화는 점점 무거워졌다. 술이 돌면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차지철이 부산 얘기를 꺼냈다. 또 오늘 오전 회의에서 했던 말을 반복했다. 더 강하게, 더 직접적으로. 각하 더 강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약한 모습을 보이면 끝입니다.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재규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소주를 한 잔 비웠다. 천천히. 그리고 입을 열었다. 각하 국민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그 길은 막혀 있습니다. 차지철이 바로 받아쳤다. 부장님은 항상 감상적이십니다. 지금이 감상적일 때입니까? 박정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그 익숙한 침묵. 김재규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다. 5년 동안 봐온 침묵이었다.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을 때의 침묵, 바꾸지 않겠다는 침묵. 더 이상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는 신호. 7시 35분. 김재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화장실이라고 생각했다. 차지철은 계속 말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술을 마셨다. 음악이 흘렀다. 김재규는 복도로 나갔다. 그의 경호원 박선호가 거기 있었다. 두 사람은 짧게 눈을 마주쳤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박선호는 나중에 증언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것을. 김재규는 코트 안쪽 주머니를 확인했다. 권총이 있었다. 월터 PPK. 차갑고 묵직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했다. 그리고 다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7시 41분. 첫 번째 총성. 궁정동의 밤이 갈라졌다. 역사는 종종 숫자로 기억된다. 7시 41분. 그 숫자를 아는 한국인은 많다. 하지만 그 숫자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총성 자체는 1초도 걸리지 않는다. 반가쇠를 당기는 데는 0.5초. 총알이 날아가는 데는 그보다 짧은 시간. 하지만 그 0.5초 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이 챕터는 그것을 다룬다. 김재규는 방으로 다시 들어섰다. 테이블의 풍경은 그가 나가기 전과 같았다. 박정희는 술잔을 들고 있었다. 차지철은 말하고 있었다. 두 여성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음악은 여전히 흘렀다. 아무도 그의 눈빛을 읽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다. 앉았다. 소주잔을 집었다. 한 모금 마셨다. 차지철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각하, 제가 보장합니다. 강하게 나가면 이 주 안에 정리됩니다. 김재규가 일어섰다. 모두가 그를 봤다. 각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떨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이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총성은 차지철을 향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실이다. 교과서는 단순히 박정희 피격이라고 적는다. 하지만 실제 순서는 달랐다. 김재규의 첫 번째 총은 차지철에게 발사됐다. 오른쪽 손목을 관통했다. 차지철은 비명을 질렀다. 박정희가 일어서려 했다. 두 번째 총성, 대통령이 쓰러졌다. 그 순간의 묘사는 여러 증언에서 엇갈린다. 하지만 일치하는 것이 하나 있다. 아니 완전히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 총성과 총성 사이 1초도 안 되는 그 틈에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심수봉은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냥 멈췄어요. 그 침묵 안에서 김재규는 서 있었다. 총을 든 채로. 이후의 일은 혼란스러웠다. 차지철이 피를 흘리며 탈출하려 했다.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있었다. 김재규의 경호원들이 외부에 있던 차지철의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총격이 더 있었다. 복도에서, 정원에서. 차지철은 결국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박정희는 처음엔 살아있었다. 이것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첫 번째 총격 직후 대통령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다.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신음했다. 경호원들이 달려왔을 때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살아나지 못했다. 김재규는 체포됐다. 총격 후 그는 도주하지 않았다. 숨지 않았다. 중앙정보부 본부로 이동했다가 결국 군에 자수했다. 신문관이 물었다. 왜 했습니까? 김재규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입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변명이었는지 역사는 아직도 논쟁 중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는 그 말을 법정에서도 사형 직전에도 바꾸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0.5초 전처럼. 7시 41분 이후 대한민국은 달라졌다. 18년 유신체제가 끝났다. 하지만 그 자리에 민주주의가 곧바로 오지는 않았다. 전두환이 왔다. 신군부가 왔다. 광주가 왔다. 김재규의 총성이 무엇을 열었는지 그 답은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챕터에서 그가 남긴 편지를 열어볼 것이다. 총을 쏘기 5시간 전에 쓴 편지. 그 안에 어쩌면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봉투가 열렸다. 2026년 봄 국가기록관 열람실. 연구자의 손이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뗐다. 47년 된 테이프는 힘없이 떨어졌다. 봉투 안에는 종이 3장이 있었다. 손으로 쓴 글씨. 만년필. 잉크는 세월에 약간 바랬지만 읽을 수 있었다. 첫 줄은 이렇게 시작했다. 나는 변명하지 않는다. 편지는 총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첫 번째 부분은 짧았다. 4-5문장. 그것은 일종의 선언이었다. 자신이 오늘 하려는 일이 충동이 아니라는 것, 오랜 고민의 결과라는 것,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 하지만 확신이 아니었다. 문장 끝에 그는 이렇게 썼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죄라고 나는 믿는다. 두 번째 부분이 가장 길었다. 그것은 박정희에 대한 글이었다. 놀랍게도 비난이 아니었다. 분노도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김재규는 썼다. 각하는 이 나라를 사랑했다. 그것만큼은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모셨던 18년 동안 그분의 새벽 불빛이 꺼진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분은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을 태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문장은 달랐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 영원히 오를 수는 없다. 한 사람이 영원히 나라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을 가깝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나의 가장 큰 죄다. 편지 속 박정희는 괴물이 아니었다. 비극적인 인간이었다. 그리고 김재규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부분, 이것이 핵심이었다. 연구자는 이 부분을 3번 읽었다고 했다.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무거워서. 김재규는 썼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문장은 짧았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이 47년을 뒤흔들었다. 그는 썼다. 자신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직접적인 지시가 아니었다. 명령도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한 신호들이 있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신호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그는 이름을 쓰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썼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현명하다면 충분히 알 것이다. 나는 총을 들었지만 총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다. 나는 그 이름을 쓰지 않겠다. 그것은 내 몫이 아니다. 역사의 몫이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뜻밖이었다. 정치 이야기가 아니었다. 역사 이야기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름 하나였다. 여성의 이름. 연구자들은 그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살아있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 가지는 밝혔다. 그 이름 아래에 김재규는 딱 한 문장만 적었다. 미안하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반가쇠를 당겼다는 사람.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말한 사람. 사형 집행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편지 마지막에 쓴 말은 국가도 역사도 민주주의도 아니었다. 단 2글자였다. 미안하다. 봉투는 다시 닫혔다. 연구자는 오래 앉아 있었다고 했다. 열람실에 혼자. 창밖으로는 2026년에 서울이 보였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47년이라는 시간. 편지를 읽고 나서 그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더 모르겠어졌습니다. 연구자는 말했다. 처음에는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읽고 나니까 질문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역사다. 답을 주지 않는다.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갈 뿐이다. 다음 챕터에서 우리는 그 깊은 곳으로 더 내려간다. 워싱턴이 알고 있었는가? 1979년 10월 26일 밤 8시 15분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에 긴급 전문이 날아들었다. 워싱턴 시각으로는 오전 6시 15분이었다. 카터 행정부의 안보 보좌관들이 막 출근하기 시작하던 시간.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이미 깨어 있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있다. CIA 서울 지부는 사건 발생 34분 만에 본부에 보고를 완료했다. 34분. 현장 확인, 암호화, 전송까지. 이것이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는 당시 통신 기술을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해한다. 너무 빨랐다. 준비된 것처럼. 미국과 박정희의 관계는 1970년대 말 급격히 냉각됐다. 3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는 핵이었다. 박정희는 1970년대 중반부터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 미국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동아시아 핵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통제 밖에 있는 핵이 생기기 때문이었다. 강력한 압박이 가해졌다. 박정희는 표면적으로 물러섰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했는지는 지금도 불분명하다. 두 번째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였다. 카터는 취임 직후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정희는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동맹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
워싱턴은 불쾌했다. 세 번째는 코리아 게이트였다. 한국 정부가 미국 의원들에게 불법 로비를 했다는 스캔들. 박정희 정권이 미국 의회를 돈으로 샀다는 의혹. 미 의회는 분노했다. 청문회가 열렸다. 한미 관계는 최악을 향해 가고 있었다. 1979년 두 나라의 관계는 동맹이라는 이름만 남아있었다.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 대사는 그날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이것이 핵심 질문이다. 그는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는 사전에 아무것도 몰랐다. 완전한 충격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공개된 CIA 내부 문서 일부는 다른 그림을 그린다. 사건 3주 전인 10월 초 CIA는 한국 내 정치적 불안정 고조에 대한 내부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현 정권 내부의 갈등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예측 불가능한 방향. 이것이 단순한 분석인가? 아니면 알고 있었다는 신호인가? 더 불편한 질문이 있다. 박정희가 죽은 뒤 미국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애도 성명이 나왔다. 형식적인 수준이었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미국은 새로운 한국 지도부와의 접촉을 시작했다. 전두환이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미국은 묵인했다. 광주에서 시민들이 죽어갈 때 미국은 침묵했다. 박정희의 죽음을 누가 가장 조용히 방였는가? 역사는 그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행동은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한다. 김재규의 편지에는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문장이 있었다. 그 문장을 읽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많은 역사학자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그러나 증거는 없다. 공식 문서는 없다. 살아있는 증인은 없다. 있는 것은 타이밍뿐이다. 너무 빠른 보고, 너무 조용한 애도, 너무 자연스러운 다음 수순. 역사에는 우연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말이 옳은지 당신이 판단하라. 1980년 5월 24일 새벽 서울구치소. 김재규는 사형집행 전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가?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잠을 잤다. 깊이. 담당 교도관이 나중에 말했다. 그분은 저보다 더 잘 자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는데 두려움이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인가? 법정에서 김재규는 3번 같은 말을 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체포 직후 신문에서, 두 번째는 재판 최후 진술에서, 세 번째는 사형 선고 직후 판사를 바라보며. 그는 항소하지 않았다. 변호인이 권유했다. 가족이 간청했다. 하지만 그는 거부했다. 내가 한 일이 옳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내가 한 일이 틀렸다면 변명할 것이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다. 숙연해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다. 분노한 사람들의 논리는 명확했다. 민주주의를 위한다고. 그렇다면 결과를 보라. 박정희가 죽은 뒤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왔는가? 전두환이 왔다. 12월 12일 쿠데타가 왔다. 5월 18 광주가 왔다. 수백 명이 죽었다. 수천 명이 고문받았다. 김재규의 총성이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 문으로 들어온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더 가혹한 군부였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영웅은 결과로 평가받는다. 그렇다면 그의 총성의 결과는 무엇인가? 숙연해진 사람들의 논리도 명확했다. 결과로만 역사를 평가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히틀러를 막으려다 실패한 7월 20일 암살 시도 참여자들도 실패했으니 의미 없는 것인가? 김재규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면
유신체제는 계속됐을 것이다. 부산과 마산의 시위대에 탱크가 갔을 것이다. 차지철의 논리가 현실이 됐을 것이다.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말로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막은 것이다. 최소한 그것만큼은 막은 것이다. 하지만 이 논쟁을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동기의 순수성 문제다. 김재규는 정말로 민주주의를 위해 총을 쐈는가? 아니면 그것은 정치적 패배자의 마지막 도박이었는가? 차지철에게 밀리고 박정희의 신임을 잃어가던 사람, 권력의 핵심에서 점점 밀려나던 사람, 그 사람이 총을 든 것이 얼마나 순수한 역사적 결단이었는가? 인간의 동기는 하나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마음과 개인적 분노와 절박함이 동시에 존재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뒤섞인 채로 방가쇠가 당겨졌을 수 있다. 1987년 대한민국에 민주화가 왔다. 거리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였다. 군부가 물러났다. 직선제가 돌아왔다. 헌법이 바뀌었다. 김재규가 죽은 지 7년 후였다. 그는 보지 못했다. 그가 그토록 말했던 자유민주주의가 오는 것을 그는 끝내 보지 못했다. 그것이 가장 큰 아이러니인가? 아니면 가장 큰 비극인가? 법원의 판결은 명확했다. 사형, 역사의 판결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당신도 지금 그 판결에 참여하고 있다. 그날 밤 궁정동에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인가? 공식 기록에 남은 이름들, 비공식으로 알려진 이름들, 그리고 끝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 그들은 살았다. 총성을 들었고 피를 받고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그날 이후의 삶을 그날 밤과 함께 살았다.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다. 심수봉, 그날 밤 안개에서 노래를 불렀던 가수. 당시 나이 25. 그녀는 총성이 울리는 순간 바닥에 엎드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귀를 막았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멈출 때까지 숨을 참았다. 그녀는 나중에 이 경험을 공개적으로 말했다. 많이, 하지만 말할 때마다 조금씩 달랐다. 기억이 흐릿해진 것인가? 아니면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었던 것인가?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날 밤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로. 근데 사람들은 항상 제가 뭔가를 알 거라고 생각해요. 40년 동안 그 눈빛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안다는 것의 무게, 모른다는 것의 무게. 그녀는 둘 다 짊어지고 살았다. 박선호, 김재규의 경호원. 그날 밤 복도에서 대기하던 사람. 김재규와 짧게 눈을 마주친 사람. 그는 사건 이후 체포됐다. 재판을 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인터뷰를 거부했다. 책도 쓰지 않았다. 출소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2010년 한 다큐멘터리 팀이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처음으로 말했다. 그분이 복도로 나오셨을 때 저는 알았어요. 그 눈빛이 이미 결정이 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막지 않았습니다. 막을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평생 안고 사는 겁니다. 막을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은 박선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이름 없는 요리사. 공식 기록에는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 밤 안개에서 음식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다. 직원 중 한 명. 주방에 있었기 때문에 총격 순간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들었다. 그리고 총격이 끝난 뒤 방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냥 들어갔다고 했다. 그리고 봤다. 그는 평생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름도 공개하지 않았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딸이 2018년에 한기록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가끔 밤에 소리를 지르셨어요. 꿈을 꾸시면서. 우리는 뭔지 몰랐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말씀 안 하셨으니까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경호원들. 그날 밤 외부에서 대기하던 박정희의 경호원들. 그들은 총성을 듣고 뛰어들려 했다. 하지만 김재규의 경호원들에게 제압됐다. 그들 중 일부는 총격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한 명은 사망했다. 살아남은 경호원들은 이후 어떻게 살았는가? 한 명은 경호 업무를 떠나 지방에서 조용히 살았다고 한다. 또 다른 한 명은 오랫동안 술에 의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들은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하지만 그날 밤 막을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있었는가? 살아남은 자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그날 밤을 자세히 묘사할 때 한 가지 장면에서 멈춘다. 총성 후의 침묵. 모든 소리가 사라진 그 순간. 심수봉은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고 했다. 박선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요리사의 딸이 전한 아버지의 말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였다. 그 침묵 안에 모든 것이 있었다. 18년의 권력, 한 사람의 선택, 그리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미래. 침묵은 3초도 안 됐을 것이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에게 그 침묵은 평생 끝나지 않았다. 2005년 박선호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역사는 김재규를 판단하겠죠. 영웅이라고, 아니면 살인자라고. 근데 저는 그냥 그날 밤 복도에서 서 있던 사람이에요. 아무 판단도 못하겠어요. 그냥 그날 밤이 있었다는 것만 압니다. 그날 밤이 있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날 밤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도 사실이다. 역사는 사건을 기억한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의 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음 챕터, 마지막 챕터에서 우리는 돌아간다. 봉투로.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마주할 것이다. 봉투는 다시 테이블 위에 있다. 2026 연봄 국가기록관 열람실. 창밖으로는 서울이 보인다. 높은 빌딩들, 지하철 노선들, 카페와 편의점과 횡단보도. 1979년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궁정동 안가가 있던 자리에는 지금 주택가가 들어섰다. 중앙정보부 청사가 있던 남산 아래에는 공원이 생겼다. 서울은 앞으로만 달려왔다. 뒤를 잘 돌아보지 않는 도시처럼. 하지만 봉투는 기다렸다.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모르게. 서랍 안에서, 증거 봉투 안에서, 기록권 창구 안에서 47년을, 테이프가 떨어지는 날을, 누군가 읽어줄 날을. 봉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편지의 내용만이 아니다. 봉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말이다. 그는 썼다. 총을 쏘기 5시간 전에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커튼을 치고 문을 잠그고 만년필을 들고. 왜 썼는가? 변명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법정 진술은 따로 있었다. 역사가를 위해서도 아니었다. 편지에는 학술적인 문장이 없었다. 그것은 훨씬 더 인간적인 이유였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법정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역사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단 한 사람에게만, 혹은 언젠가 봉투를 열 누군가에게. 47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한다. 1979년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 47살이다. 그 아이가 태어나던 날, 이 봉투도 서랍 안에 들어갔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를 다닐 때, 군대를 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동안 봉투는 열리지 않았다. 역사는 그렇게 기다린다.
사람들이 준비될 때까지, 아니면 사람들이 잊을 때까지. 어느 쪽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봉투가 열린 것은 지금이다. 2026년. 그 아이가 47이 되네. 어쩌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계속 마주쳤다. 우리는 그 시대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교과서에는 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격.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사형. 2줄. 많아야 3줄. 하지만 그 2줄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었는가. 커튼을 친 사무실에서 봉투를 들여다보던 한 남자. 오전 11시 정원 벤치에서 하늘을 보던 눈. 복도에서 눈을 마주친 경호원. 총성 후 바닥에 엎드린 25살의 가수. 평생 꿈에서 소리를 지른 요리사. 봉투를 닫고 47년을 기다린 테이프. 역사는 사건의 이름을 기억한다. 하지만 그 안의 인간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김재규는 영웅인가, 살인자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끝내 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답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떤 역사를 믿는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결과로 사람을 판단하는가? 동기로 판단하는가? 그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 답이 달라도 괜찮다. 역사가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출발점이다. 단순한 영웅도 단순한 악당도 없는 시대가 있었다. 1979년이 그랬다. 모두가 무언가를 믿었고, 모두가 무언가를 잃었고, 모두가 무언가를 안고 살았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떠올린다. 미안하다. 그 2 글자가 향한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끝내 알 수 없다. 한 여성의 이름 아래 쓰인 말. 역사도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아닌 단 한 사람을 향한. 인간은 그렇다. 가장 큰 결단을 내리는 순간에도 가장 개인적인 것을 놓지 못한다. 총을 든 손이 있고 미안하다는 말을 쓰는 손이 있다. 그 2 손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다. 영웅도 살인자도 그 전에 인간이다. 봉투는 이제 열렸다. 하지만 닫혀있는 봉투들은 아직 많다.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 우리가 듣지 못한 목소리들, 어딘가의 서랍 안에서 아직 기다리고 있는 기록들.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 궁정동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은 오늘도 모른다. 그 담장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테이블 위에 놓였던 소주잔들, 총성과 침묵, 그리고 그날 밤을 가슴에 묻고 살다 간 사람들.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기는 것. 그것이 역사가 살아남는 방식이다. 봉투 안의 편지가 살아남는 방식이다. 47년의 침묵이 의미를 갖는 방식이다. 김재규는 1980년 5월 24일 사형됐다. 그의 봉투는 47년을 기다렸다. 이제 당신이 읽었다. 나머지는 당신의 몫이다.